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앞서 규문당국은 내일까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내놓으라면서 태영건설에 최후 통첩을 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문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내놨는데 채권단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태영 측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 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구책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좀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오너 일가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오너이가 지키기란 것은 오너에 대한 사제 출연을 이야기한다라고 일견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에 대해서 이제 사제 출연, 그러니까 사제 출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너 일가가 돈을 직접 TY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라든지 이 지주회사가 결국은 태양건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TY 홀딩스에 돈을 넣고 이 돈이 이제 태양건설로 가서 빚을 갚거나 이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쓰여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좀 안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너 일가의 사제, 그러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구책들을 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자구책들을 보면은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를 파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결국 이게 흔히 말하는 지주회사 체계라 그래서 예. 지주회사의 모회사가 TY 홀딩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회사가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라든지 태영 건설이라든지 SBS라든지 여러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유권은 TY 홀딩스에 있지만 자회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TY 홀딩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태영 인더스트리 팔았다 그러면 돈이 TY 홀딩스로 가서 이것을 이제 태영건설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TY 홀딩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한다든지 에코비트도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에코비트를 매각한다든지 블루원 같은 경우 지분 같은 거 담보 제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쪽에 출자해라라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태영그룹에서 제안을 내놨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오너가가 이제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사재 같은 것을 털어서 예. 결국은 기업을 살리려면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예.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지급 대급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매각 금액이 1,549억 정도 됩니다. 예. 1,549억이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것을 결국은 가져간 사람 TY 홀딩스 지주회사고요. 그 흔히 말하는 모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회사에서 가져간 거고 이 가져간 거를 사실 태영건설에 줘야 됩니다. 태영건설에 줘야 되는데 이 중 일부만 지급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TY 홀딩스가 가지는 이제 부채를 갚는 데 썼다. 연대보증한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실제로 1,549억 원을 만들었지만 태영건설에 지급한 것은 너무 조금만 지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두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경영진, 흔히 말하는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이제 태영건설이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자회사를 팔면서 돈을 얻었는데 이 돈을 자기 빚감대 쓰고 일부만 태영건설에 줬다. 두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제 산업은행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해보면 이제 워크아웃 받아들일지 말지 11일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채권단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채권단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채권단에서는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 사재를 좀 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낸 거고 그래서 484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 계획도 밝혔는데 이거는 좀 충분히 좀 공감대를 얻을 만한 그런 자구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 이건 실제 사재 출연이냐 아니면 이것을 약간 채권 형태로 빌려줬거든요. 영구채라고 해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인데 예. 그러니까 갚아 나가는 것을
이제 영구적인 형태, 내가 이자만 받으면서 또는 이거 출자를 하면은 일종의 빚 형태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재 출연이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재 출연이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예. 현금 같은 것들을 일종의 회사에 집어넣고 이에 그 TY홀딩스에 집어넣고 이 TY홀딩스 돈이 직접 태형건설로 가서 태형건설이 어떻게 보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빚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직접 넣어가지고 주식 형태, 흔히 말하는 TY홀딩스에 부담을 안 주면서 직접 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TY홀딩스의 빚으로 잡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조금 사재 출연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금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논의는 SBS에 준하는, 그러니까 SBS가 TY홀딩스의 자회사 중 하나인데 알짜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SBS를 어떻게 보면은 자구 체계에 내놓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거에 준하는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것은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태형그룹의 최대 자산으로 꼽히는 이 SBS를 매각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태형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사실인 건가요? 뭐 사실 일부 그러니까 SBS를 팔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SBS란 거는 방송사업체고요. 방송사업체란 것은 방통위에 결국은 지배를 받는데 흔히 말하는 대주주를 바꿀 때는 방통위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되게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 그러면 SBS의 대주주가 바뀌게 되는데 SBS 대주주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결국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방통위의 허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또 SBS 매각이 무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태형 입장도 일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BS 주식을 바탕으로 돈을 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결국 빚을 내준 여러 은행 기관들이 좀 이게 좀 자구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SBS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BS를 태형 설명처럼 못 파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다 보니까 예. 방송사라는 건 방통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SBS를 TY홀딩스가 거의 대주주로서 3분의 1 정도 지분을 가짐으로써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를 바꾸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걸 사가야 되고 이 예. 금액들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텐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적격성, 그러니까 방송이란 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 특히나 이제 방통에서 심의가 불결된다라고 하면은 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태형의 의견 역시 일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BS 지분 내놓는데 정말로 그런 제약이 있으면 TY홀딩스 지분을 내놔라, 일부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경영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TY홀딩스 지분을 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태형건설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역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태형건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노력을 좀 보여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종의 TY홀딩스라는 어떤 경영권의 중심에 대해서 경영권을 계속 지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재 출연도 안 하면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흔히 말 워크아웃을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세영 회장이 뭐 채권단 회의에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다가 나는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윤세영 회장이 경영 복귀까지 했지만 사태가 악화일로까지 간 거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태형건설 자체는 뭐 2020년 이전, 뭐 흔히 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회사란 것은 국가의 공사를 많이 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수익성은 좀 적지만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적절하게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땅을 사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사업들, 이게 전체적인 것을 태형건설이 관리하는 사업들은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지만
분양 시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공사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리면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예.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종의 관극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상수도 예.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관극공사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만 높은 수익을 못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2017년, 18년, 19년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서 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죠.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을 꿀 수 있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그다음에 공사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30% 이상 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비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로 그리고 또 분양이 또 잘 안 되고 예, 그렇죠. 이게 예. 아까 공급처 요인이나 수요처 요인이 다 안 좋은데 분양 이 공급이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 분양 시장 역시 굉장히 안 좋죠. 최근에 예. 미분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요. 지금 꼭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이제 태형건설이 안 좋아지게 되겠고 특히나 이제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그러니까 땅 사고 건물을 올리고 분양까지 하는 이런 사업들에 여러 번 그러니까 크게 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영진이 흔히 말하는 어떤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고금리와 어떤 분양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공사비 인상,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분양 시장이 안 좋아서 수요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쿠아일로로 간 건데 그 수요 안 좋아진 게 지금 주택용만 그런 게 아니고 상업용도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의 문제인데 가격, 지금 이 공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내려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30%싼 가격에 공급을 받았던 오피스가 있고요.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이제 공급받으려고 한다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게 뭐 3, 4년 차인데 흔히 말하는 금액이 3, 40%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걸 선택할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공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상업용 시설 같은 거 지금은 서울에 이제 상업용 시설 자체는 인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을 살 것이냐, 이거 높은 가격을 팔 수 있을 것이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흔히 말하는 비싼 비용으로 만든 것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결국은 이 오피스 시장, 태형건설이 만드는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공 능력 평가 16인데 태형건설이 이제 흔들리면서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거고 이제 그 결과가 11일 날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워크아웃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태형건설이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복형 원장님이 가이던스를 일종의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TI TI홀딩스 홀딩스의 지분을 예. 팔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돈을 만들어서 자회사인 태형건설에 돈을 넣어줘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줬기 때문에 이 안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산업은행이라든지 결국 주채권단인데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은행들에서 이것을 허가할 수 있겠죠. 근데 태형이 받아들일까요? 그게 사실 중요한 이슈인데 네. 태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I홀딩스의 지분을 판단한 것은 모든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들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TI홀딩스를 가짐으로써 자회사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 이 TI홀딩스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TI홀딩스 대주주에서 좀 어떤 역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밑에 SBS라든지 다른 자회사들 경영권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태형건설은 어떻게 보자면 부도로 파산으로 가는 거고 그럼 법정 관리로 가는 거예요? 법정 관리죠. 예. 이른바 이게 법정 관리로 가게 되는 거고 예. 이 나머지 회사들은 계속 TI홀딩스에서 유지하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복형 원장님이 가이던스를 줬는데 예. 이것을 받느냐 마느냐 아마 태형의 결정일 것 같고요. 예. 태형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법정 관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형이 어떻게 이것을 미래 결정을 할 것이냐, 경영권 다른 자회사들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I홀딩스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예. 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보면서 태형 회사 신중하게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선택이 쉽진 않다. 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11일 결정이니까 그 안에 이제 태형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그 법정 관리 전 단계죠.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법정 관리로 가느냐인데 워크아웃으로 가면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그 워크아웃을 간다는 건 채무 조정을 해준다라고,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부채 같은 것들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흔히 말해 롤오버를 더 해주겠다, 그 만기 연장 같은 거 더 해주겠다, 그 돈을 더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경영권은 그대로 가져가는 경영권은 거고요. 그대로 가져가는 예. 거예요. 자구책을 받아들여서 흔히 말해서 태형건설의 경영권을 유진하지만 예. 결국은 이제 빚 같은 것을 좀 탕감해주기도 하고 만기 같은 거 바꿔주기도 하면서 정상화되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법정 관리로 가면은 이제 뭐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나리오 상으로는 태형건설의 규모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 벌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인데 결국 산업은행에서 최근에 뭐 HMM 매각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HMM처럼 관리를 하는 법정 관리를 하는 이런 주체가 돼서 계속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만약에 이제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 관리로 간다면 법정 관리 체제 하에서 그럼 태영의 그 SBS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아까 지주회사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예.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SBS도 가지고 있고 태형건설, 아까 태형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결국은 자회사가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SBS의 경영권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SBS 경영권 사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TY홀딩스 자체가 예. 태형건설과 연대 보증도 있고 부채 보증 같은 게 좀 걸려 있거든요. 예. 연대에서 부채 보증한 것들이 있어서 좀 경영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모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예. 자회사들의 뭐 배당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전략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뭐 경영권 자체나 경영 자체는 사실 자회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파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협력업체도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태영에. 건설사 같은 것들은 특히 하도급 업체가 굉장히 문제가 예. 많이 됩니다. 다양한 하도급 업체를 세워서 이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결국 특히나 태형건설에서 발행한 어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못 받게 되면 혹시나 이제 구조조정 혹은 워크아웃이라든지 법정 관리가 길어지면서 이게 늦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늦게 받으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하도급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일부 부도 같은 것들이 날 수도 있다. 특히나 하도급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형건설에 비해서는 다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흔히 말해 현금 같은 것도 좀 부족하게 되고 당장에 이제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면은 큰 손실이 있고 부도로 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시나리오지만 며칠 후면 당장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태형건설에서 돈을 못 갚으면 금융권도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제 주채권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데는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큰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손실은 크긴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들 뭐 2천억에서 뭐 한 600억 원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예. 은행은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이제 감당 못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에 연결된 증권사라든지 이금융권들. 이금융권들은 아무래도 캐피탈사, 저축은행 최근 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캐피탈사나 저축은행들은 아무리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이 돈을 못 받게 되거나 받는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은 자산의 부실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늘어질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PF 규모를 많이 키웠다고 하던데요, 캐피탈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PF가 수익이 좋다라고 예. 수익 아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뭐 90% 넘어가게 되면은 수익이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꿔줄 때 금리가 뭐 15% 이상 예전에 저금리 시절에도 그게 높게 꿔줬던 이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한동안은 굉장히 좋았죠. 2020년, 21년 이런 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돈을 많이 꿔줬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분양시장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캐피탈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건설사 전반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아닌가. 지금 롯데건설도 유동성 위기 겪고 있다고 그러고 제2의 태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작년에 이제 많이
빚 같은 걸 줄이고 해서 그 정도로 위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30% 이상 줄었고 현금도 한 2조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흔히 말 우발채부 문제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부건설 역시 이제 최근에 신용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제가 결국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신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분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이런 건설사라든지 건설사들이 보증한 채무들이 결국 문제가 됨으로써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당장에는 바로 일어날 거 바로 이제 사건들이 커지면서 연쇄 부도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공사비가 올랐고 이자 비용도 올랐고 분양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50%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들을 다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며칠 뒤 태양건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